자, 이번 시간에는 급여자료 입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자료 입력 메뉴는 매일 근무하는 상용직 근무자의 매월 급여 및 상여를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자, 입력된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 내장하고 있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그 다음에 급여대장이라든지 급여명세서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또한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된 자료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자동 반영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게 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자동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자, 메뉴는 원천징수에 여기 급여자료 입력을 들어갑니다. 가보면 여기다 이제 귀속 월 치고 들어가면 이쪽이 급여 항목, 여기 이제 사원 불러오고 이쪽이 공제 항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메뉴의 기능들은 우리의 종합 문제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메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주식회사 최대리 2001번의 다음 자료를 이제 급여 자료 입력에다가 입력하십시오. 지급일은 매달 25일이고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급여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나오면 얘가 지금 과세인지 비과세인지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렇게 따라 붙어 다녀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업무상 이용하고 매월 고정비로 받는다. 그러니까 비과세된다 이런 얘기고, 식대 보조금은 고정적으로 받는데 별도의 식사나 기타 음식물 제공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과세라는 얘기고, 국민연금부터 쭉 나오는 것은 자동 반영된 금액을 무시하고 여기 지문에 제시된 숫자로 바꾸라 이런 얘기고, 통상임금 여부는 선택하지 않고 기본값을 쓰겠다. 내용이 뭔지는 들어가 보시면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귀속월 1월 지급이 매달 25일이니까 25일 입력하면 이렇게 사원이 불러와요. 사원 등록에서 입력된 자료를 그대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기본적으로 세팅, 이게 이제 기본값인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자료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추가할 게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기 수당 등록을 눌러요. 수당 공제 등록. 자, 클릭하면 이런 조그만한 창이 뜹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팅된 값을 그대로 쓰든지, 뭐, 여기에 제시된 게 있으면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근데 이제 지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용 여부를 부로 바꿔라 이렇게 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사용 안 한다고 쓰면 되는 거고, 그러면 안 나타나는 거. 자, 보니까 기본급 찍혀 있죠? 그대로 쓰면 돼요. 기본급은 월정액급여 계산할 때 포함이 된다. 그래서 정기. 그 다음에 상여급 있죠? 상여는 월정액 급여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부정기라고 세팅이 되어 있는 거야. 고정적으로 받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직책수당이 있죠.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지. 이건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 정기. 그 다음에 월차수당이 있죠. 이거 좀 다 과세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식대. 여기 식대가 아까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비과세라고 세팅된 값을 쓰면 돼요. 만약에 식대가 과세로 출제가 되면 여기 비과세를 과세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여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로 바꾸고 추가로 여기다가 과세 식대를 만들어야 돼. 간혹 그렇게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비과세를 곧바로 과세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프로그램 구성상.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죠. 그리고 잘 보면 여기가 부정기라고 돼 있어. 왜냐하면 월정액 급여 계산할 때 실비 변상적인 급여, 상여, 실비 변상적인 건 빼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부정기라고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상여하고 얘하고 기본값이 그래.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가운전 보조금이 과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 못하면 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추가로 만들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야간 근로수당이에요. 야간 근로수당은 항상 비과세여야 하고 여기서 비과세라고 해서 다 비과세 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생산직이 아닌 이들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다 생산직이 아닌 사람 쓸 텐데 그렇다고 해서 생산직이 아니라고 해서 이걸 과세로 추가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세팅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따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야간 근로수당은 항상 기본값을 그대로 놓고 쓰셔야 돼. 얘가 생산직이든 아니든. 이해되셨죠? 그리고 부정기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없는 내용만 추가하시면 되겠죠. 요건 따로 요걸 먼저 볼까요? 자, 이 야간 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 비과세를 처리하냐면 여기가 과세냐 비과세로 처리한 게 아니라 일단 기본값은 다 이래야 돼. 그리고 사원 등록 메뉴에 가서 이 사람이
생산직입니까? 라고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과세라는 얘기야. 생산직이어야 하고, 그리고 연장근로소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사람입니다라고 세팅된 그 직원만 비과세. 그렇지 않으면 다 과세.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서 고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참고로 뭐 전년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인데 얘는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숫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자리예요. 상식적으로 요거 필요 없이 여기가 생산직이고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입니다라고 세팅이 돼 있는 사원만 비과세. 그렇지 않는 사원은 과세.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무직 사원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를 과세 이렇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없는 가족수당을 만들어 볼게요. 가족수당 특별한 거 없으면 과세죠. 과세 선택하고 여기다 가족수당 쓰고 그리고 특별한 거 없고 여기가 월정액 급여 계산할 때 포함되는 거니까 정기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수당 등록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통상 임금 여부 생략하라고 그랬죠. 당연히 사용해야 되겠지. 여기에 없는데 여기에 있으면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를 그냥 부로 바꾸시면 돼. 우린 다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겠네요. 자,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당 등록이고, 그 다음에 공제 항목이 있나 봅니다. 공제 등록에 갔더니, 기본값으로 국민연금, 건강, 장기, 고용은 다 들어있죠. 없는 것이 여기 하나 있네. 그러면 상조회비라고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커서 놓고 F2키 눌러서 그것의 유형을 찾습니다. 우리 유형은 기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4번 기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당연히 사용해야 되겠지? 요라고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수당, 제일 중요한 건 수당 항목이겠지. 과세, 비과세 잘 선택해서 세팅하는 거. 자,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거기에 세팅된 값에 따라서 여기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가족수당 하나 생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상조회비 하나 생겼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순차적으로 급여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지금 야간 근로수당을 비과세라고 했잖아. 수당 등록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사무직이지. 근데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 소득세 자리를 한 번만 잘 살펴보시면 돼요. 얘가 변화를 할 거니까. 잘 봐보세요. 시험에서야 세팅 다 하고 과세, 비과세만 잘 선택하고 금액 입력하면 끝이지. 하지만 우리는 실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로 과세가 되면 이 소득세가 오를 거고 비과세 되면 안 움직일 거고 요걸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기본급부터 이제 봐볼게요. 여기 기본급이죠. 기본급에다가 300을 칩니다. 일단 소득세는 안 나타나네요. 부양가족이 많으면 기본급이 300이어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요 자리 잘 봐요. 자, 그 다음에 상여 없죠. 그 다음에 직책수당 입력합니다. 30. 아직도 소득세는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월차수당 입력합니다. 입력했죠? 그 다음에 식대는 비과세잖아요. 20만 원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세가 안 나오고 아직 안 움직였지. 자가운전 보조금은 20만 원까지 비과세죠. 30만 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 소득세가 뜬 거야. 그 10만 원 때문에 뜬 거예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소득세가. 자,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잘 봐요. 우리가 야간 근로수당 세팅을 뭐로 했죠? 비과세로 했지. 근데 이 사원이 생산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 야간 근로수당을 딱 찍는과 동시에 소득세가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과세된다는 얘기야. 고정 수당 등록에서 비과세로 했다고 해도 요건에 맞지 않으면 과세. 응? 그렇게 세팅이 돼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소득세 올라갔죠. 저거 비과세인다 하더라도 세팅은 비과세지만 이 사람은 과세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가족수당 하니까 올라가죠. 계속. 이건 과세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소득세가 자동 계산됐고 공제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이런 것만 제시된 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고용보험. 그리고 상조회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소득세도 여기에 제시된 값을 하라고 하니까 시험장에서는 그래요. 원래는 이제 자동으로 하는 거지. 여기에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간인세액표에 의해서. 근데 시험에서는 채점을 매기 위해서 여기 숫자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냥 제시된 숫자로 고치시면 돼. 되셨죠? 자, 요렇게. 요렇게 하는 게 뭐 어려운 건 아니지. 그래서 이제 교재 순서는 급여를 1월부터 6월까지 쭉 다 복사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뒤에 바로 배우게 될 원천직속 이행상황 신고서 이해하는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교재 순서가 다르게 딱 한 명 입력했죠. 나머지 사람 계속 입력하면 될 거잖아.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근데 나머지 세 사람을 다 같이 입력을 하면 뒤에 이행상황 신고서 숫자를 이해하는데 좀 어려우니까
딱 한 명만 하고 일단 종료를 시킬게요. 나머지 좀 이따 와서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원을 하나를 급여를 입력했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돼요. 이건 따로 뒤에 더 자세히 배울 텐데 지금부터 하나씩 변하는 모습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원천징수를 이행한 상황을 신고하는 서류야. 자,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은 원천징수 납부세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징수월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1월달 급여를 1월 25일에 줬으면 2월 10일까지 일반적으로 제출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행 상황 신고서를 가볼게요. 뭐 건드릴 건 없어요. 자동차 찍히니까. 급여 입력하고 이행 상황 신고서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여기는 귀속기간, 지급기간이었는데 이 날짜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 귀속기간은 언제의 급여냐? 나는 1월 달에 급여잖아. 1월 달에 급여. 근데 언제 줬냐? 1월 달에 급여를 1월 말에 25일에 줬으면 1월 귀속 1월 하면 되는데 어떤 회사는 특수하게 한 달치 일을 하고 다음 달 10일에 줄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가 1월에 2월 10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자동으로 작성하려면 여기는 귀속은 1월, 지급은 2월 이렇게 치는 거야. 근데 우리는 1월 달 거를 1월에 했으니까 1월 귀속, 1월 지급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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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숫자를 여기에 반영하고 여기 숫자를 여기에 반영한다. 그래야 자동으로 불러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고는 정기신고겠죠. 이렇게 누르면 자, 한 명만 입력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총 지급액의 소득세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작성하는 거야. 그리고 내야 될 소득세가 25,000원입니다라고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뭐 3명이면 더 많이 나오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뭘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요 숫자예요. 요 숫자. 여기 376만 원이라는 숫자가 무심코 넘길 수도 있는데 뭘 의미하는가를 볼게요. 자, 급여자료 입력에 의해 한 사람을 입력하면 이 사람의 지급 총액은 396만 원이에요. 396인데 왜 여기 신고할 때 376만 나가느냐 봤더니 비과세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비과세 있죠. 여기 조금 밑에 가보면 비과세 중에 미제출 비과세, 제출 비과세가 있어. 이게 미제출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제출 비과세가 20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 지급액인 396에서 미제출 비과세 20을 빼니까 얘가 376이 됐던 거야. 70, 80, 90 이렇게. 이해되셨죠? 아니, 처음 하시는 분이 아니 지급액이 이건데 왜 이행 상황 신고서는 이렇게 가지? 숫자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게 여기 들어있는 거야. 그게 뭔지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교재에 이쪽에 봐보시면 지급 명세서 제출 의무의 면제라는 항목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하고 관련된 거는 여기 자가운전 보조금 있었죠. 이 사람 자가운전 보조금이 30만 원인데 20가지가 비과세고 10은 과세지. 그러니까 20만 원이 빠진 거야. 그 다음에 일숙직료 여비는 없었지.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우리가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식대도 비과세지만 식대는 제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왜 20만 원의 차이가 나느냐? 자가운전 보조금 중에서 비과세는 20만 원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걸 본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행상황 신고서에 다른 칸들도 다 따로 볼 텐데 모두 다 한꺼번에 하면 헷갈리니까 얘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셨어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 홍명보와 소현영의 2월달 급여를 입력해 볼게요. 1월달 급여. 자, 뭐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니까 기본급 400 치고 그리고 소득세만 한번 잘 봐봐요. 움직이는 것만 여기만 잘 보면 돼. 아, 이 사람은 400인데 소득세가 바로 나오네요. 부양가족이 별로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여는 없고. 그 다음에 월차 수당, 직책 수당 20만 원. 이거 올라가죠. 그 다음에 월차 수당 과세니까 또 올라가겠지. 72,000. 그 다음에 식대 8만 원이죠. 비과세니까 안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니까 안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로 세팅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생산직이 아니야. 그러니까 과세로 금액이 올라가. 그 다음에 가족수당 당연히 과세니까 올라가. 됐죠. 그리고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제시된 숫자대로 다 치시면 돼. 상조회비까지. 그리고 소득세는 제시된 숫자 9만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소연영 씨 볼게요. 이거랑 마찬가지죠. 기본급 치고 이 사람 소득세 나오네요. 상이 없고 직책수당 과세니까 직책수당 자체가 없구나. 월차수당 5만 원 치면 소득세 올라가죠. 10대 비과세니까 안 올라가죠. 자가운전 보조금 없네.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로 세팅되어 있지만 생산직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 올라갑니다. 가족수당 과세니까 올라갑니다. 이해되셨죠? 예? 요거 때문에 설명하는 거야. 이 자간근로수당. 그 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입력하시고 상조회비 만원, 그리고 제시된 소득세 15,000원. 요렇게 1월 달치를 사원 등록된 3명을 다 입력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겠죠? 급여 통장으로 이체해주고 급여 대장 출력해서 나눠주고 그리고 다음 달 10일에 뭘 해야 돼?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 그래서 지방소득세까지 찍고 이 메뉴를 닫고 다음 달 10일에 이행상황 신고서를 열면 자, 1월 귀속이고 1월 지급이지. 1월 1월 쳐요. 그러면 3명의 총급여 1,148만 원이라고 찍힙니다. 그래서 저 숫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이 명세서 제출 면제되는 비과세 뺀 나머지 금액이 찍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급여 입력과 이행상황 신고서의 관계를 지금 가장 기본적인 틀을 보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을 때. 그래서 내야 될 소득세는 요거 내십시오. 다음 달 10일까지. 왜냐면 이걸 직원한테 다 걷어놨잖아. 예? 회계처럼 그렇게 했겠지. 예수금 이렇게 이제 차변에 급여, 대변에 돈 나가고 조금 줬으니까 예수금. 그 예수금 없애고 돈 내면 되겠다. 그때 작성하는 서식이 이 서식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메뉴를 닫을게요. 자, 2월분 급여를 입력할 텐데요. 교재에서 다루지 못하는 신입사원 입사와 중도퇴사자에 관련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 2월달 급여 입력하는 것과 2월 또 6월 입력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다 복사하면 되는 건데 그냥 뭔가를 좀 더 배우기 위해서 일단 2월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칩시다. 자, 그래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사원 등록을 해야 되겠지 여기다가 그죠? 그래서 신입사원에 뭐 인적사항 물어보고 일단 최대리를 입사시킬게요. 그리고 나서 특별한 거 없으니까 여기 부양가족에 가서 뭐 인적사항 아는 게 있으면 적고 모르는 건 연말정산 다 하면 되는 거니까 딱 본인만 있는 직원이 들어왔다 칩시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지. 자, 그리고 닫아요. 자, 그리고 이제 급여를 입력할게요. 자, 2월달 급여는 앞전 달과 아무 변화가 없으면 그걸 다 칠 필요 없잖아. 다 복사를 받으면 돼요.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2월달 치고 2월 25일 하면 자, 전월에 급여대장 복사하시겠습니까? 이걸 아니요를 누르면 3명이면 3명이니까 금방 칠 수 있지. 응? 직원이 3명만 있겠네. 몇백 명 되면 이거 언제 다 치겠냐. 그래서 다 복사를 받고 변경이 생긴 사람만 찾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눌러요. 그러면 나머지가 자, 여기 이제 2월 달에는 이런 메시지가 떠요. 요건 나중에 연말정산을 해보면 알아. 연말정산을 하면 그 연말정산 결과를 2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반영을 하니까 그걸 반영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메시지예요. 그냥 무시하시면 돼. 일단 아니요. 자, 그래서 안정환이 있는 내용 그대로 다 불러왔어요. 홍명보 다 그대로 불러왔어. 허연영 다 불러왔어. 그리고 이제 신입사원 하나만 입력하면 되지. 최대리를 입력해 볼게요. 자, 기본급 500만 찍어 볼게요. 500을 찍고, 나머지 다 빼고, 이 소득세를 30만 원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자, 이 사람 숫자 잘 보세요. 30만 원의 소득세를 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직원 4명이지. 500만 원 더 받은 직원이 하나 있고, 메뉴 닫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들어서 가서 2월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그럼 직원 4명에 아까 1100이었는데 500 더 붙어서 1648이 찍힌 거야. 그리고 43만 원 내면 돼요. 아무것도 할 일 없죠. 똑같아. 사람만 변동이 생긴 것 뿐이야. 다다. 됐죠? 신입사원 들어왔을 때. 자, 그러다가 중도에 퇴사자가 생기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자, 3월 달에 이 아까 입사했던 최대리가 2월 달에 들어왔다가 3월 달 한 달 근무하고 2월, 3월 근무하고 나가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 자, 나갔지. 누군가 나가면 사원 등록에서 이 사람 나가죠. 제일 밑에 여기 퇴사일자가 있어요. 여기다가 퇴사일자를 입력합니다. 3월 25일까지 일하고 나갑니다. 됐죠? 일단 중도 퇴사자 일어나면 퇴사일자 입력하는 거야. 닫고.
그 다음에 이제 급여를 입력합니다. 3월달 급여, 나머지 사람 다 똑같으니까 복사 받아야 되겠죠. 복사 받고 얘를 눌러서 다 복사를 받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 다 똑같을 거야. 최대리도 똑같아. 예? 근데 여기 이제 퇴사자라고 찍혔죠. 자, 이 사람 들어가 보면 복사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커서를 치고 이렇게 쭉 엔터키를 치잖아요. 그러면 아무 변화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복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값을, 기본값을 다시 쳐봐. 500이라고. 숫자 다시 쳤어요. 그리고 엔터키를 쭉쭉 치고 지나가면 자, 요 자리 상조의 라인에서 이 소득세 가기 바로 직전 라인에서 엔터키 딱 치는 순간 무슨 창이 하나 떠요. 이게 이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하라는 창이에요. 뒤에 연말정산을 배울 거예요.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연도 2월달 급여 지급할 때 하는데 중간에 나가는 애는 그 달에 그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에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해서 보내야 돼. 그리고 지가 딴 데 회사를 가면 이 종이를 합쳐서 신고를 하는 거고 그대로 놀면 그냥 끝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총 급여를 2달 받았잖아. 2월, 3월 1,000만 원에 이 근로소득 공제하고 쭉쭉쭉쭉 다 해가지고 이렇게 창이 떴어요. 그럼 이제 여기 밑에 내려가면 급여 이 사람 연말정산 결과는 지금 현 근무지에서 소득세를 30만 원 낸 거야. 2월 달에만 30만 원을 냈고 지금 3월 달에는 아예 안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연말정산 결과로 보니까 돌려받아야 돼. 마이너스 30. 자, 급여 반영을 클릭해요. 그러면 여기 소득세는 빵원이고 이게 돌려받아라 이렇게 나왔어. 3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최대리로 나가면서 2월 달에 30만 원 냈었죠. 3월 달에 연말정산 해봤더니 돌려받아야 되니까 월급 2번밖에 안 받았으니까 당연히 뭐 앞에 쭉 빼면 다 마이너스겠지. 이 돈을 더 받고 퇴사를 하는 겁니다. 회사는 주는 거야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창이 떴어요. 그럼 이제 회사는 뭐지? 30만 원을 나가는 애한테 줬지. 그럼 나는 나라한테 받아내야 되잖아. 30만 원을 줬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메뉴 닫고 이행상황 신고서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는 방식 보셨고 퇴사일자 입력하고 급여자로 복사 받았으면 기본값 다시 한번 입력하고. 자, 그래서 이행상황 신고서를 들어가 볼게요. 여기 간이세액이라는 자리는 간이세액 적용표에 따라서 내장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 사람이 4명인 거잖아. 최대리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총 지급액은 1,600이야. 근데 소득세가 최대리가 나가는 3월 달에 안 냈기 때문에 13만 원인 거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봤더니 이 사람 2달 받았죠. 500씩 2번. 총 급여는 1,000이고 소득세가 마이너스 30이야. 왜냐하면 회사는 요거를 나가는 최대리한테 줬으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나한테? 나 돌려줬으니까 조도는 나한테 줘야지. 그래서 내가 낼 것과 돌려받을 것을 했더니 지금 17만 원이 돌려받을 돈이 남은 거야. 나라로부터. 근데 당장 돌려받을 수도 있고 이번 달은 이제 안 내는 거지. 보통은 돌려받겠어요? 안 받고 다음 달에 내야 될 돈에서 계속 차감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일반 환급이라는 란에 이렇게 뜬 거예요. 17만 원이고 지금 올해는 이번 달은 내야 될 돈은 없잖아. 그죠? 지금 이제 요렇게 순서대로 이행상황 신고서를 공부를 해야 이해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일반 환급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달에 넘어가, 이렇게. 4월, 2월 환급세액으로. 그래서 다음 달이 되면 이 숫자를 여기에 전월, 2월 미환급세액에다 넣어서 빼주는 거야. 방식이. 일단 일반 환급 생긴 거 확인하셨죠? 그래서 특별하게 내가 환급을 여기다 환급을 신청했으면 빼고 나머지만 넘어갈 텐데 환급 신청 안 했으니까 그냥 간다 하고 메뉴를 닫으시면 돼요. 되셨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일어나서 환급이 생겼을 때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못 돌려받은 17만 원은 다음 달에 전월 미환급 세액이 생겨서 받게 된다. 자, 이제 직원은 나가버렸고 4월 달 급여하고 전월 미환급 세액 17만 원 있는 거 봤죠? 그거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자, 급여자료 입력에서 4월 치고 4월 25일 하고 자료 그대로 다 복사 받습니다. 그리고 퇴사자는 안 보이죠? 그냥 내용 다 똑같아요. 3명 다 똑같지? 안정환, 홍명구, 소연호. 고칠 거 없고 이제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러 갑니다. 닫고 이행상황 신고서를 열어서 4월 쳐요. 그러면 3명의 소득세 13만 원 나왔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있으면 우리 13만 원 내야 되는데 전달에 못 돌려받은 게 있잖아. 전월 미환급세액 17만 원.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야. 전월 미환급세액 17만 원. 그죠? 즉 3월 달에 4월, 2월 요 자리에 아까 있었던 거 그걸 그대로 갖다 적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내가 이번 달에 13만 원 내야 되는데 못 돌려받은 게 17만 원이 있어. 그래서 당월에 환급세액 조정을 13만 원 일단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남아 이제? 13만 원 했기 때문에 4만 원만 남는 거지. 당월 환급세액 조정 대상에서. 그래서 4만 원이 또 남았어. 환급 신청 안 했어. 그러면 다음 달에 요 금액이 저쪽으로 또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달 마저 4만 원 남았죠. 5월달에 들어가서 급여자료 입력 가서 5월달 급여를 복사를 다 받습니다. 이 내용은 다 똑같으니까 좀 빨리 진행할게요. 다 복사를 받았죠? 할 거 없어 이제 닫아. 3명 다 확인하고 닫고 이행상황 신고서 가. 그럼 또 3명에 1148만 원 13만 원인데 저는 미환급세액이 얼마 있었어요? 4만 원 있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4만 원을 넣어주면 이제 13만 원을 내야 되는데 4만 원 마저 빼줬으니까 너 이번 달에는 요만큼만 내고 차월 2월 환급세액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중도 퇴사자 생겨가지고 환급세액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더라. 뭐 성질 급한 사람은 여기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럴 일 없어요. 그냥 전체 직원 중에 한 명이 나가는데 뭐 환급세액이 엄청나게 크진 않잖아. 근데 이제 만약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환급세액이 엄청 커지겠죠. 그때는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지. 응? 왜냐면 직원들 돌려줄 돈이 너무 크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6월달까지만 입력하면 끝나겠죠. 6월달은 특별히 할 일이 없지. 급여 자료 입력 들어가서 자료 다 복사 받고 닫고 이행상황 신고서 열면 아무것도 건드릴 거 없이 6월달에서 이렇게 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월부터 6월달까지 급여를 입력하면서 신입사원 입사시켜보고 그 다음에 중도 퇴사시켜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해봤고 그로 인해서 전월 미환급 세액이 생겼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쭉 보신 거야. 이렇게 진행을 해야 이해가 좀 쉽겠죠. 근데 책은 또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급여자료 통째로 이행상황 신고도 통째로 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닫고 종료하겠습니다.